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차기 인선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경환 인선 파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내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입니다. 야3당은 청문회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안 후보자의 사퇴로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일선 검찰 인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된 대북기조와 여전히 강경한 미국의 대북기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강원 영서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달 초 4대강 고수문이 열렸지만 올해도 녹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마른 장마에 더위까지 더해져 녹조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토요일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여파가 새 정부 남은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당은 정치 공세라면서 맞섰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중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남은 내각 구성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젯밤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장관 후보자 자리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세 곳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 초 인선을 발표하려 했으나 늦어질 전망입니다. 야당에서 부실 검증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청와대는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청와대는 다음 주부터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수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다음 주 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가동됐던 검증 시스템으로 이곳에서 참모진이 모여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검증 내용을 한 번 더 살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추가 인선의 경우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안경환 후보자 낙마 이후 의도적으로 인선 속도를 늦출 생각은 없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인사검증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의 공세는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야3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실패했다며 청와대의 사과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국 수석에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보다 입바른 소리로 역대 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언행불일치의 백미라고 해도 바른정당도 운영위 개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이 인사검증을 빌미로 전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야3당은 다음 주 초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더불어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네, 어제 저녁 뉴스룸에서도 갑작스런 속보로 전해드릴 만큼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는 오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직 수행에 강한 의지를 밝혔던 안 후보자는 9시간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고석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안 후보자가 가짜 도장까지 동원한 불법 혼인신고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지만 납득은 적었고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안 후보자 아들의 고등학교 퇴학 번복 문제가 서울대 입학 자격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비난 여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명 기자회견이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자 지켜보자던 민주당 의원들도 중도 사퇴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여성 의원들은 안 후보자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고 당 지도부도 당내의 부정적 여론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내 기류도 시간이 갈수록 바뀌었습니다. 저녁 6시 반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실을 찾아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사실상 안 후보자의 중도 사퇴를 의미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저녁 8시 40분 안 후보자는 자신을 밟고 검찰개혁을 이뤄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장관 지명 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야당에서 일제히 청와대 부실 검증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이 문제를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안경원 후보자는 혼인 무효 판결을 해명했다고 했고 청와대는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죠? 네. 어제 안경원 후보자들은 기자들을 만나서 1976년에 나온 혼인 무효 심판에 대해서 2번의 해명을 언급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해명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때인데 그때 해명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주일 전쯤 청와대에서 물어와서 대부분 해명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이 혼인 무효의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불법으로 도장을 파서 신고했다는 것 등은 이 언론의 문제가 보도가 된 이후에 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안 후보자와 청와대 사이에 해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른 원인은요. 안경원 후보자의 해명이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거에 좀 달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안 후보자는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즉 혼인 무효 소송의 이 원인이 됐던 부분들을 본인의 주장으로 해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니까 주장만 있고 어떤 문서 검증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청와대가 별도의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이 본인의 주장만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검증이 좀 부실하고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더욱이 혼인 무효 소송 같은 부분은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이 어제 안 후보자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당시에도 소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 당시 민정수석이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해철 의원에게 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이 됐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전 의원은 당시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함구했습니다. 말을 아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한 게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이제 판결문을 확인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상황이죠. 네,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정열 전 판사도 좀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법원 사건은 재판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 등의 좀 발급을 요청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당시에 이런 혼인 무효 심판에 대해서 의혹을 더 가졌더라면 이 당사자인 안경원 후보자에게 충분히 판결문을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하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인사 검증이 이 민정수석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안경환 후보자와 이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대에서 교수와 조교수로 사제지간이었고 또 참여연대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런 개인적인 인연으로 좀 검증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이 안 후보자가 도장을 위조해서 이 혼인 충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인사들에게 이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 보호에 신경을 더 쓴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입니다. 시한을 한 번 연장했는데 예상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강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데요. 야당은 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강경화 후보자 임명 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됐던 어제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송부 기일이 지난 뒤인 일요일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예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전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강 후보자의 임명을 머뭇거릴 경우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주도권을 잃고 개혁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야상당의 임명 반대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등 6월 임시국회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고 국민의당도 협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청와대가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로 검찰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첫 단추는 역시 법무부 장관 인사죠. 이 인사가 늦어지면서 윤석열 지검장의 중앙지검도 주요 사건들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과 일부 검사장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 단행으로 신속한 검찰개혁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경환 전 서울대 교수가 자진 사퇴하면서 실질적인 검찰 인적개혁의 단초가 될 검사 인사의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뒤 검찰총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시작됩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수사 및 기소권 조정 등 검찰 권력 조정도 자연스레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새 정부가 사실상 적폐 수사의 책임자로 임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나 1년 7개월을 끌어온 백남기 농민 관련 수사, 관제 데모 수사 등이 모두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후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늦춰지면서 수사팀 구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신속한 재인선을 통해 개혁 동력을 계속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인선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다음 카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카드는 검찰총장 인선과 맞물려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검증에도 강한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이 때문에 현역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전 서울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비법조인으로 검찰과 거리를 둔 개혁 성향 인사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후보자도 비법조인 또는 비검찰 출신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또 안 전 교수가 청문회에 나서기도 전 검증에서 낙마한 만큼
검증에도 강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이 늦어질수록 장관이 주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청문회 불패 공식에 현역 의원 장관 지명 카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전해철, 박영선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개혁 성향이 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백승헌, 정현순 변호사 등 비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선에서 검찰의 수사개혁을 추진할 총장 후보에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김경수 전 부산고검장, 문무일 현 부산고검장 등의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새 정부 대북 정책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한 데 이어서 한 발짝 더 나간 제안이란 분석인데요. 먼저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문정인 특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our U.S. joint exercise and training. 문 특보는 또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까지 전개할 필요는 없다면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전 상태로 전략무기를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4대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4대에 올인하는 미국 내 분위기를 비판했습니다. 사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미동맹 깨진다. 이게 무슨 동맹이에요? 사드는 무기체계예요. 그것도 방어적 무기체계 하나입니다. 문 특보는 학자로서의 사견임을 전제로 한미동맹은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라며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와 민생을 훼손해도 괜찮다는 식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사드 문제, 대북 정책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양국이 대북 접근 방식에 견해차를 보이면서 동맹 간에 엇박자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대화의 장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For the DPRK, for us to engage in talks with the DPRK, they would have to denuclearize.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입장임을 밝힌 겁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세웠던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And the right agenda is not simply stopping where they are for a few more months or a few more years and then resuming things. 특히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오는 21일 미중 국방 외교 전략 대화에서 또 다른 강경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사드 문제와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간 입장차가 드러난 가운데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이달 말 정상회담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취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15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문 특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또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전략 무기도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전날 대통령의 발언보다 더 구체적이죠. 또 무엇보다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 무기 축소는 이전엔 들을 수 없었던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문 특보의 발언이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파급력이 큰 발언들인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미국에 있는 문정인 특보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문 특보가 이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할 때 세미나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문 특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문 특보는 학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라고 자신이 여러 차례 밝혔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인 대북 정책 또 이 외교 전략으로서의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 문정인 특보가 학자로서의 생각을 밝힌 부분이 많다. 또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문 특보가 언급한 상당수의 내용이 양국 정부 당국자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참고로 문 특보는 학자 시절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이 우리가 먼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 특보의 발언이 그럼 과연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더라도 적절했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 특보 본인이 학자로서의 개인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하긴 했지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합동 훈련과 전략무기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내용을 떠나서 외교 전략을 이렇게 노출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게다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최근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 공화당 중진인 존 맥케인이 방한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기도 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지금 우리의 대북 외교 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문 특보가 한 발언들이 적절했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얘기들 좀 분석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는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후보의 3파전이 됐습니다. 친박계는 전면에 나서는 대신 최고위원 장악을 노리는 모양새입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광주에서 첫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홍준표 후보의 한계를 뛰어넘고 몰락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려면 새로운 인물을 세워야 되고 홍준표 전 지사는 후보 등록은 오늘 마쳤지만 출마 선언은 내일 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친박계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당대표에 나서는 대신 최고위원 선거에 대거 출마했습니다. 총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절반이 친박계로 분류됩니다. 당선이 유력한 홍 전 지사의 독주를 막기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당은 다음 달 3일 새 당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 새 지도부를 뽑는 바른정당은 당대표 후보자 5명의 첫 권역별 토론회를 광주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처럼 후보들은 원고 없이 서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해훈,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김용우 의원 등 5명의 후보가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아직 6월 중순인데 한여름처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광주에선 올해 첫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살을 돗자리로 가려봅니다. 전단지로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오늘 오전 서울숲공원에서 열린 자원봉사 축제에는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환경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도시 정원 만들기와 업사이클링 등 3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붐볐습니다. 오늘 광주의 수은주는 33.2도, 경남 합천은 3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광주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강원 영서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 광주 34도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불볕더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도 없습니다. 6월 중순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시기지만 평년보다도 강우량이 낮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더위와 함께 오존과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아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달 들어 4대 강보에 수문을 연 건 어떻게든 녹조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4대 강에는 지금도 녹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조금 열어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북 고령군 우곡교 일대를 짙은 녹색띠가 점령했습니다. 낙동강 합청 창녕보 상류 지점인데 녹색 알갱이가 컵 속에 가득 찰 정도입니다. 낙동강 강줄기를 따라 늘어선 녹조띠는 하류 쪽으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집니다. 낙동강 합천 창녕보 인근입니다. 제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녹조로 뒤덮여 있는데요. 강가에는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강정 고령부의 수문에서 쏟아지는 강물에서 탁한 녹색빛이 감돕니다. 이달 초 보수문을 열어 수위를 1.25m가량 낮췄지만 조류경보 단계가 격상된 것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빨라졌습니다. 금강 하류 전북 익산시 용두치수장 부근에서도 어제부터 녹조띠가 목격됐습니다. 보 개방에도 녹조를 막지 못한 만큼 당장 수위를 2, 3m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일시적이고 너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수문 개방이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비가 적게 내리는 마른 장마로 가뭄에 더위까지 계속돼 녹조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적어도 30명이 숨진 런던 임대 아파트의 화재 현장을 찾았는데요. 성난 시민들의 야유를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화재가 인재로 드러나면서 메이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메이 총리가 화재 현장 인근 교회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나고 나오자 야유가 쏟아집니다. 경찰의 경호 속에 황급히 차에 올라타 빠져나갑니다. 주민들은 차량을 쫓아가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메이 총리는 사고 이튿날에야 현장을 찾았지만 실종자 가족은 만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여왕이나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한 것과 달랐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에다 화재가 인재로 드러나면서 성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총리 집무실이 있는 다우닝가 10번지로 몰려가 메이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I wanted to come because I wanted to show support and solidarity for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but also I think that this moment is a crisis in our nation's political history. I think it's... 영국에서 가장 부촌으로 꼽히는 구청에 몰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런던 중심가에서 행진한 시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의다. 보수당 정권을 거부한다고 외쳤습니다. 메이 총리는 피해 가족의 거처를 지원하기 위해 75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보수당의 긴축 정책이 안전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난에다 민심을 살피지 않는 태도로 메이 총리는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이죠. 헬무트 콜 전 총리가 87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통일 독일의 초대 총리였던 그는 생전에 우리나라의 통일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효식 기자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동서독 분단의 상징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듬해 독일 통일을 이뤄낸 사람은 헬무트 콜 서독 총리였습니다.
장벽 붕괴 5주 만에 동독 드레스덴에선 통일을 촉구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Mein Ziel bleibt, wenn die geschichtliche Stunde es zulässt, die Einheit unserer Nation. 독일의 우파 기독민주당 출신인 콜 총리는 1982년부터 역대 최장수인 16년간 재임하며 통일 독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회민주당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즉 동서화해 정책을 꾸준히 밀고 가다 통일 전국이 조성되자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것이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담판을 짓기도 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 신생정당의 대변인이었던 메르켈 현 총리를 여성부 장관에 발탁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시켰습니다. haben die beiden wichtigsten Aufgaben der deutschen Politik der letzten Jahrzehnte Helmut Kohls Wirken bestimmt. 1993년 방한한 콜 총리는 한국도 통일의 기회가 올 때 확실히 잡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큰 덩치만큼이나 많은 일화를 남기면서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그의 타계 소식에 전 세계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JTBC 정효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상승이 걸림돌로 꼽혀왔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나 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만 줄여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홍모 씨는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포의 평균 월 매출은 5천만 원 정도. 임대료와 인건비, 본사에 내는 가맹비와 카드 수수료 등을 빼면 200만 원 정도만 손해줍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마음은 복잡합니다. 보통 30%에서 한 40 정도 대부분 떼어가요. 시급 1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직접 고용자한테만 부담을 주는 거는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럽게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국내 편의점 가맹본사 4곳의 연간 매출액은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맹점주의 연간 매출액은 16%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가맹본사가 수수료 등을 내리지 않는 이상 최저시급 상승은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하는 오늘 집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높은 임대료,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로열티, 카드 수수료 부분이 알바 노동자들보다 더 큰 최저임금 1만 원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저시급 인상 논의와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특정 지역이 입소문을 타고 북적이면서 임대료가 오르게 되면 원래 살고 있던 주민과 상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응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해볼 대목입니다. 윤대열 기자입니다. 서울 연남동, 망원동 등은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작은 음식점들이 유명세를 타면서 이른바 뜨는 동네가 됐습니다. 덕분에 동네는 유명해졌지만 원래 있던 주민과 상인들은 크게 오른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다릅니다. 전통시장에 김광석의 이야기를 입힌 대구의 김광석 거리입니다. 주말이면 5천여 명이 찾는 명소가 되면서 30제곱미터 기준 이곳 상가 임대료는 2010년 20만 원에서 올해는 120만 원으로 6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직접 나서 임대료의 상한가를 정하자는 취지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중구의회는 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 안동에서는 도심 재생 사업으로 구도심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인근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5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월세를 5년간을 동결해 해주면 이분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고. 개발이 먼저인지 상생이 먼저인지를 두고 대처하는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세월호 의인으로 알려진 고 김관홍 잠수사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까지 세월호 피해자로 지정하는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팽목항의 동상으로 공개된 아들의 모습에 부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떡해, 가능아. 그리고 참 시간이 빨리 가서 1년이 됐네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도 그게 안 지워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가 처음 진도 해역을 찾은 건 세월호 참사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그해 7월까지 아이들의 주검을 수습하기 위해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바다에 하루에도 수차례 뛰어들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계속해서 무리한 잠수는 결국 몸을 망가뜨렸고 이후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보다 미수습자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더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해 못했는데 가족분들한테 저희는 구조 업무를 한 게 아닙니다. 좀 더 빨리 한국에서 빨리 찾아드리려고 했을 뿐이고. 결국 1년 전 뒷일을 부탁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김 전 잠수사의 일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도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김관홍 잠수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웅이자 의인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김 씨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민간 잠수사를 세월호 피해자에 포함시키는 지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예고하면서 서울 등 과열됐던 지역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매수세가 줄고 가격 상승세도 다소 둔화되는 등 대책 발표 때까지 거래를 미루려는 관망세가 뚜렷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최근 2달여간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용산구 이촌동입니다. 주말마다 집을 보려는 매수 희망자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북적였지만 이번 주말은 썰렁합니다. 쭉 오르는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니까 매도자들은 아직 있고 매수세가 줄었다. 일단 분위기가 조금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다음 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뒤 달라진 시장의 모습입니다. 실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2%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는데 그중에서도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폭 둔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신규 아파트 분양도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어제부터 입주자의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제도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을 받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분양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는 분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규제 시행 전 신규 분양 아파트에 막바지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대책은 과열 지역과 투자 수요자 등은 집중 규제하되 정상거래 지역과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이는 맞춤형 핀셋 규제로 아파트 분양 규제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우리 해군과도 합동훈련을 했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피츠제럴드호가 일본 남부 해상에서 필리핀 선적 컨테이너선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츠제럴드호의 오른쪽 측면이 크게 파손됐고 승무원 7명이 실종됐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30대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달 초 태국에 갔다가 지난 10일 귀국했고 이후 발열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퇴행성 척추질환자와 관절통증 환자의 MRI 검사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십만 원 이상 드는 MRI 검사는 그동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원로 배우 윤소정 씨가 어제 저녁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1964년 TBC 공채 1기 탤런트로 데뷔해 JTBC 드라마 판타스틱을 비롯해 53년간 여러 드라마와 연극, 영화에서 활동했습니다. 네, 얼마 전 비가 조금 왔지만 가뭄 해소엔 역부족이었죠. 그렇다 보니 모내기에 차질을 빚는 곳도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강우량이 부족한 상황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색다른 농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바짝 마른 논에 파릇파릇 모가 자라고 있습니다.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한 보통의 논과는 다릅니다. 싹을 틔운 벽실을 심기 때문에 어린 모가 땅 위로 나오는 시간은 짧은 반면 뿌리는 깊게 내려 쓰러짐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차는 시기에만 물을 주면 깨지거나 부스러지지 않는 완전미 비율이 더 높습니다. 300평당 수량이 100미로 환산했을 때 500kg 이상이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 벼 재배에 비해서 수량의 감소가 없습니다. 이 농법은 다양한 작물에 응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콩을 비롯해 보리와 밀, 귀리도 파종이 가능합니다. 가뭄이나 장마에 구애받지 않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벼,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보리와 밀 등을 재배하는 이모작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모판을 해가지고 6월 초에 모내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엄청난 농비가 되는 거라 임금비하고 직파를 하니까 절감이 한 30~40%는 될 겁니다. 이 같은 이색 농법이 극심한 가뭄을 극복할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상금 액수로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 대회죠. 오늘 US 오픈 대회에서 세계 랭킹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김시우 선수는 한국 선수 최고 기록에 도전합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7번 홀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의 친 공이 우거진 풀 속으로 들어갑니다. 간신히 위기를 벗어난 존슨. 이번엔 퍼트가 문제였습니다. 홀컵을 스치듯 지나간 공. 존슨의 얼굴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14번 홀에선 언덕을 향해 친 공이 멀리 굴러가더니 3번의 퍼트로 또다시 점수를 잃었습니다. 지난해 챔피언인 존슨은 결국 2라운드에서 탈락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세계 2위 로리 맥길로이와 3위 제이슨 데이도 불운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세계 랭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세계 1위부터 3위까지 메이저 대회 2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김시우는 2라운드에서 2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5언더파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22살 세계 32위 김시우는 이번이 US 오픈 첫 출전입니다. 선두 그룹과는 2타 차이로 남은 3, 4라운드에서 역전을 노립니다. 2011년 양용훈이 공동 3위에 오른 이후 6년 만에 한국 선수 최고 기록에 도전하는 겁니다. 올해로 117회를 맞은 US 오픈은 우승 상금만 24억 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JTBC 주정원입니다. 네, 오늘 더우셨죠?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도 높아서 외출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스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